3년 전엔 가로수길 한복판의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시급 10,000원 받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33년을 일했고 부장으로 정년을 맞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도 제법 모았죠. 그 돈으로 서울 한복판 가로수길에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3년 만에 전 재산을 날렸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33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회사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 8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33년간 밤낮 없이 일한 대가였죠. 아내와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말이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금 들고 배당주 사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월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뭔가 아쉽더라고요. 33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하나가 자랑을 했어요. 자기는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샀는데 월세만 1,500만 원 나온다면서요. 일 안 하고도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동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지금이 건물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요. 금리도 낮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이라면서요. 특히 가로수길 같은 핫플레이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했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어요. 우리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고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제가 계산한 숫자를 보여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2021년 3월 초순이었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딱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로수길 한복판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라면서요. 그것도 애플 스토어에서 걸어서 3분 거리래요.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다음날 건물을 보러 갔어요. 깨끗한 외관의 위치도 정말 좋았습니다. 대로변은 아니었지만 유동인구가 엄청났거든요. 주말이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로 길이 가득했어요. 1층에는 세련된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고 2층엔 감각적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3층에는 편집샵 의류 매장이, 4층에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개사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매매가는 20억이라고 했어요. 1층 편의점에서 월세 500만 원, 2층 카페에서 450만 원, 3층 편집샵에서 600만 원, 4층 사무실에서 450만 원이 나온다면서요. 합치면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을 꼽아 계산해 봤더니 연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제 손에 있는 돈은 퇴직금 8억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어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대출 받으면 된다면서요. 은행에서 60%는 대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12억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8억 더하기 12억이면 딱 20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대출이자를 계산해 봤어요. 12억 원에 연 2.5%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로 따지면 250만 원이었죠. 월세 2천만 원에서 이자 250만 원 빼면 1,750만 원이 제 손에 남는 겁니다. 연봉으로 치면 2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대기업 임원보다 더 많이 버는 셈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건물 매수 희망자가 3명이나 있다면서요. 빨리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애플 스토어 바로 옆 상권이라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면서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출을 12억이나 받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월세가 2천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이자 250만 원쯤 문제 없다고요. 게다가 가로수길은 절대 망하지 않는 상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억을 치렀고 은행 대출 승인도 받았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해서 12억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2.3%였어요. 은행 직원이 축하한다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좋은 투자하셨다면서요. 2021년 3월 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33년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진짜 자산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첫 월세가 들어온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한꺼번에 꽂히더라고요. 일 안 하고 받는 첫 돈이었어요. 은행 이자 25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제 손에는 1,7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1인당 15만 원 하는 코스 요리를 시켰어요. 와인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33년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런 곳은 꿈도 못 꿨었거든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겠네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건물주예요. 2021년 4월부터 제 인생에 황금빛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달 첫째 주가 되면 통장으로 월세가 자동이체로 들어왔어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은 매월 1일 정각에 500만 원을 보내주셨고 2층 카페 사장님은 5일에 45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3층 편집샵에서는 10일에 600만 원이, 4층 디자인 사무실에서는 15일에 4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4번씩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걸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주 2회 정도 건물에 들러서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세입자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거든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건물주님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로수길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매출이 꾸준하다면서요. 2층 카페는 주말마다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였어요. 인스타그램 감성 넘치는 인테리어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면 항상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위치라면서요. 3층 편집샵은 외국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패션 감각이 뛰어났어요. 매출이 좋아서 다음 계약 때 평수를 넓히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4층 디자인 사무실에는 직원이 5명 정도 있었어요. 조용히 일하는 분들이라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 건물 앞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는데 다들 친절하셨어요. 4월 말 첫 월세를 온전히 받았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은행이자 빼고도 1,750만 원이 고스란히 제 몫이라는 게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이 세전 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3배 가까이 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근도 안 하고 말이에요. 5월 초에 아내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평일에 여행 간 건 처음이었어요. 호텔도 5성급으로 잡았고 렌터카는 BMW로 빌렸습니다.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해변을 걸으면서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1년에 2번씩 여행 다니자고요. 6월에는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냈어요. 1년치 800만 원을 일시불로 처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적금을 깨서 학기마다 400만 원씩 겨우 냈었는데요.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미리 다 내버렸습니다. 딸이 전화로 고맙다면서 아빠가 진짜 건물주 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아들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단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바로 보내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금액인데 이젠 그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결혼 준비가 수월하다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무렵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퇴직 후 뭐 하면서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로수길에 건물 하나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친구들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건물주라니 완전히 성공했네. 부럽다는 말을 쏟아냈어요. 한 친구가 월세가 얼마나 나오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감탄하면서 본인들도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금리도 낮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이라면서요. 8월에는 건물주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로수길에서 건물을 소유한 분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자리였어요. 모임 장소는 청담동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회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새내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가로수길에만 건물이 3채라면서요. 또 다른 분은 강남 전역에 상가를 10개 넘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건물 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임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물은 입지가 전부인데 가로수길은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상권이라면서요. 애플 스토어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 동네로 몰려올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특히 서울 한복판 핫플레이스라면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추석 때 본가에 갔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은 퇴직하고 뭐 하면서 사냐고요? 저는 건물 임대업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이 일제히 놀라면서 건물을 샀냐고 되물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빚은 안 지고 샀냐고요? 저는 걱정 마시라면서 월세로 이자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조심하라시면서도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동생이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형, 진짜 건물 투자 괜찮아요? 저도 퇴직금 받으면 건물 하나 사볼까 하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금리 낮을 때 사야 한다고요. 9월 말쯤 되었을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약 1억 원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생활비 쓰고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저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에 1억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면서요. 아내는 손주 볼 때까지 잘 모아두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도와줄 일도 많을 거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물 하나 더 살까? 이 수익이면 몇 년 안에 또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월세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3년 동안 아등바등 일할 때는 언제쯤 편해질까 했는데요. 이제야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가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쯤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칠 거라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11월 들어서 가로수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일 오후에 건물을 둘러보러 갔는데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한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말에도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3층 편집샵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성수동 쪽으로 많이 간다면서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연말이면 다시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했어요. 가로수길이 망할 리 없다면서요. 사장님도 그러길 바란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0.7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금리 변동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금리가 2.3%에서 3.1%로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0.8% 인상이었는데 계산해보니 월 이자가 8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금액이었어요. 월 23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뛴 겁니다. 그래도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 빼고도 1,690만 원이 남았거든요. 80만 원 줄어든 거지만 여전히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2월 들어서 2층 카페 사장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말 웨이팅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인스타그램 감성으로는 이제 손님을 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수동이나 한남동 쪽 카페를 더 선호한다면서요. 3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1.0%에서 1.5%로 인상했어요. 은행에서 또 문자가 왔고 대출금리는 3.8%가 됐습니다. 월 이자가 38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처음보다 150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오르면 어떡하냐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월세가 2천만 원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자 빼고도 1,620만 원이 남았거든요. 4월 어느 날 건물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건물 맞은편에 있던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유리창에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블록 건너편에도 비어있는 가게가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하나 둘 정도야 어디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건물은 세입자들이 다 잘 버티고 있었어요. 5월 한국은행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1.5%에서 1.75%로 인상했어요. 은행 대출금리는 4.2%가 됐고 월 이자는 4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년 사이에 190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면서 불안감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월세 2천만 원에서 이자 420만 원 빼면 1,580만 원이 남았어요. 여전히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처음보다 17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1,750만 원을 벌었을 텐데요. 6월 초 3층 편집샵 사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버티기 힘들다면서요. 월세를 좀 깎아줄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월세를 깎아주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질 텐데요. 고민하다가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매출도 회복될 거라면서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7월 들어서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수길 메인 도로에 빈 가게가 서너 개나 보였거든요. 1층 상가인데도 세입자를 못 구한 곳들이었어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유리창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들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입자가 나가서 3개월째 공실이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마저도 가로수길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인정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우리 건물 세입자들도 나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8월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무려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인상했어요. 1.75%에서 2.25%로 뛰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5.0%가 됐고 월 이자는 500만 원을 넘었어요. 정확히 계산해보니 월 이자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23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월세 2천만 원에서 이자 500만 원 빼면 1,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250만 원이나 줄어든 셈이었어요. 아내에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순수익이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줄었냐고 묻길래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세입자가 나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9월 아침 3층 편집샵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더 이상 월세 6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요. 월세를 450만 원으로 낮춰주면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150만 원을 깎아주면 총 월세가 1,8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자 500만 원 빼면 1,35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처음보다 4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였어요. 결국 거절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황금빛이었던 제 건물주 생활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초 3층 편집샵 사장님이 정말로 나가셨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짐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월세 60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급하게 연락했어요. 3층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사가 요즘 가로수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 물건을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문의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요즘 누구도 가로수길에서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성수동이나 한남동으로 다들 간다는 겁니다. 월세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1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2.25%에서 3.0%로 인상했어요. 은행 대출금리는 5.8%가 됐고 월 이자는 5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3층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자마저 늘어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월세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1층 편의점 500만 원, 2층 카페 450만 원, 4층 사무실 450만 원, 합쳐서 1,400만 원이었어요. 이자 580만 원을 빼면 820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 전에는 1,750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였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쓰고 나면 42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3층만 채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2월 중순 2층 카페 사장님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 초에 폐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요. 지난 3개월간 적자만 계속 쌓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요.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포기할 테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위약금 내고 나가는 것보다 보증금 버리는 게 낫다면서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버리는 거였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보증금으로 밀린 관리비랑 수리비를 메꿀 수 있었거든요. 2023년 1월 초 2층 카페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텅 빈 매장을 보면서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월세 수입이 9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층 편의점 500만 원과 4층 사무실 450만 원 뿐이었어요. 더 끔찍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들어 바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3.0%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6.3%로 뛰었고 월 이자는 630만 원이 됐어요.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수입 950만 원에서 이자 630만 원을 빼면 320만 원이 남았어요. 생활비로 400만 원은 써야 하는데 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다고요.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일단 저축해둔 돈으로 메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억 3천만 원 정도 모여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0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공실만 채우면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어요. 2층과 3층을 꼭 채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중개사는 한숨을 쉬면서 월세를 좀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2층이 350만 원, 3층이 450만 원 정도라면서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월세를 낮추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건물 가격은 수익률로 계산되는데 월세가 줄면 건물값도 함께 내려가는 거죠. 20억짜리 건물이 1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제값 받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월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3.5%에서 4.0%로 올랐어요. 은행 대출금리는 6.8%가 됐고 월 이자는 6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이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었어요. 월세 950만 원에서 이자 680만 원을 빼니 270만 원만 남았습니다. 생활비 400만 원을 쓰려면 130만 원이 부족했어요. 한 달에 저축 통장에서 13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라면서요. 가로수길 유동인구가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만큼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층마저 나가면 정말 끝장이거든요. 사장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그래도 계속 하실 거죠? 사장님이 애매하게 웃으면서 일단은 해봐야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텅 빈 2층과 3층 유리창을 올려다봤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서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1억 3천만 원은 1년도 못 가서 바닥날 것 같았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빠져나가면 10개월이면 끝이거든요. 게다가 금리가 더 오르거나 세입자가 또 나가면 더 빨리 소진될 거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을 파는 건 어떻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공실이 2개나 있으면 건물값이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건물을 사지 말았어야 했나? 대출을 덜 받았어야 했나? 적금만 들고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탔던 황금빛 배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2023년 4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를 다시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월세를 30% 낮출 테니 제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요. 2층은 45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3층은 6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중개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 가격이면 문의가 좀 들어올 거라면서요. 저는 애타는 심정으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아직 문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누구도 오프라인 매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서 굳이 월세 내고 가게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주가 지나서야 겨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층을 보고 싶다는 20대 청년이었어요. 카페를 하고 싶다면서 매장을 둘러봤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위치가 애매하다면서요. 메인도로도 아니고 뒷골목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라는 거였어요. 5월 초 3층 문의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편집샵을 하고 싶다는 40대 여성분이셨어요. 매장을 보시더니 월세가 너무 비싸다면서 300만 원이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거절했어요. 420만 원도 많이 깎아준 건데 300만 원은 너무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5월 말까지 달랑 전화 3통밖에 안 왔습니다. 그나마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중개사가 미안하다면서 요즘 가로수길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동네에 관심이 없다면서요. 한국은행이 5월에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4.0%에서 4.5%로 인상했어요.
은행 대출금리는 7.3%가 됐고 월 이자는 73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세 수입 950만 원에서 이자 730만 원을 빼니 220만 원만 남았어요.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18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저축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9,500만 원까지 줄어 있었어요. 석 달 사이에 3,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 속도면 반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원망과 불안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거실로 불러서 통장을 펼쳐 보였어요. 저축이 9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건물 사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냐면서요. 안전하게 적금 들고 살자고 했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제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6월 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800만 원을 입금해달라면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요? 작년에는 바로 보내줬잖냐면서요. 저는 요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딸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답했어요. 통장에서 800만 원을 빼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잔고가 8,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치 적자까지 생각하면 7월 말이면 8천만 원도 안 남을 거였습니다. 7월 초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한 지 2년째인 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건물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건물 팔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여유가 없다면서요. 집 전세금도 아슬아슬하고 애 생각도 해야 한다면서요. 며느리도 반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빠가 언제 이렇게 부탁한 적 있냐면서요.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줬잖냐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냐면서요. 이제 와서 그걸 들먹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3천만 원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아들 얘기를 했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물 사느라 애들한테 뭘 해줬냐면서요. 딸 등록금도 제때 못 주면서 무슨 기대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7월 중순 건물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일식집이 아니라 동네 한식집이었어요. 회원들 표정도 다들 어둡더라고요. 한 분이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15억에 샀던 건물을 10억에 넘겼다면서요. 5억 손해를 봤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마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수길 시대는 끝났다면서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텅 빈 2층과 3층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임대문의 종이도 발해서 거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씩 빠져나가면 5달이면 끝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제 저축은 바닥날 거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등록금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2023년 8월 초 악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한테서 온 연락이었어요. 본사에서 폐점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이 자리는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1층마저 나가면 월세 수입이 4층 45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사장님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월세를 깎아줄 테니 제발 계속해달라고요.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요. 프랜차이즈 본사 결정이라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나간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층도 나간다고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수입 450만 원, 대출이자 730만 원, 생활비 4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68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7,800만 원으로는 석 달도 못 버텼어요. 8월 중순 부동산 중개사를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얼마에 내놓을 거냐고요. 20억에 샀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3개나 생긴 상황이었어요. 중개사가 현실적인 가격을 말해줬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14억 정도라면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이 2년 반 만에 14억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6억이 날아간 겁니다. 게다가 대출 12억을 갚고 나면 2억밖에 안 남았어요. 투자한 돈이 8억이었는데 2억만 건지는 셈이었습니다. 6억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매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9월 한 달 동안 문의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가격을 13억으로 낮춰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말 1층 편의점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비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공실이었고 4층 사무실만 남았습니다. 매일 저녁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월 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줄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2,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 속도면 11월 말이면 통장이 바닥날 거였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에도 금리를 올렸어요. 4.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7.8%가 됐고 월 이자는 780만 원으로 뛰었어요. 월세 450만 원에서 이자 78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33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730만 원씩 빠져나가는 셈이었어요. 통장 5천만 원으로는 한 달도 채 못 버텼습니다. 카드론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2천만 원이었어요. 금리는 연 15%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천만 원을 빌려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11월에도 건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12억으로 더 낮춰보자고 했어요. 8억 손실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았어요. 11월 말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카드론 2천만 원도 한 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한도가 1,500만 원 나왔어요. 12월 초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면서 짐을 쌌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켰는데 뭐라고 붙잡을 수 있겠어요.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주인은 사라졌어요. 33년 결혼 생활이 건물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12월 중순 4층 사무실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못 낼 것 같다면서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가시는 거냐고요? 대표가 죄송하다면서 1월 말까지만 있겠다고 했어요. 보증금은 포기할 테니 양해해달라면서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남은 세입자마저 떠나면 월세 수입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2024년 1월 건물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11억까지 내려보자고 했어요. 9억 손실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1월 말 4층 사무실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제 건물 전체가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전등도 다 꺼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암흑천지였어요. 월세 수입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대출이자 780만 원과 생활비 400만 원, 한 달에 1180만 원이 필요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2월 초 마이너스 통장 한도 1,500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꿨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살 때도 카드를 긁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자가 2달째 연체됐다면서요. 일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800만 원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이틀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등록금을 안 보내주냐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아빠가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휴학해야 한다면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전기세 아끼려고 보일러도 껐어요. 2월 서울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세 남자가 아니라 70대 노인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건물주가 되겠다던 그 꿈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024년 3월 초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다 썼고 빌릴 곳도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처음에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경비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저는 아직 새파란 축이었어요. 편의점 알바 구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야간 근무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시급 9,860원,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8시간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78,880원, 한 달이면 약 197만 원이었어요. 이력서를 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점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61살이라고 답했어요. 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겠냐면서요.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꼭 일하고 싶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점장이 한숨을 쉬면서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적응하면 계속 쓰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편의점 점장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낯설었어요. 33년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녔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복이었습니다. 점장이 업무를 가르쳐 줬어요. 계산대 사용법부터 물건 진열, 청소, 유통기한 체크까지 배웠습니다. 20대 점장이 60대 저한테 반말로 설명하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내내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새벽 1시쯤 되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컵라면을 사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직접 떠다 줘야지 왜 손님 보고 떠먹으라고 하냐면서요. 저는 죄송하다면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넘쳤어요.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아저씨 왜 이래? 똑바로 못 부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사과했어요. 새벽 3시 편의점 안을 청소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쯤 20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클럽에서 놀다 나온 것 같았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삼각김밥을 집더니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 여성이 말했어요. 아저씨, 이 나이에 야간 알바 하시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대 여자아이한테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새벽 5시 납품 트럭이 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지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저렇게 출근길에 편의점 커피를 사들고 회사로 향했었죠. 오전 7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점장이 와서 수고했다면서 급여는 매월 말에 준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길을 지나갔습니다. 제 건물이 보였어요. 전층이 텅 비어있는 흉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건물주로 저 거리를 활보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61세 몸으로 8시간 서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급여 197만 원을 받았어요. 생활비로 쓰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대출이자 780만 원은 여전히 못 내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이자, 연체가 석 달째라면서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팔릴 거라고 말했지만 은행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저를 알아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후배가 눈치를 채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존댓말하던 후배가 이제는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월 새벽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어요.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61세가 아니라 71세처럼 보였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건물주가 되겠다던 그 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던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새벽 3시 텅 빈 편의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33년 대기업 부장 출신이 시급 9,860원 받는 편의점 알바가 됐습니다. 저축 1억 3천만 원은 모두 사라졌고 20억짜리 건물은 팔리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6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은행이 결국 건물을 경매에 넘긴 겁니다. 대출이자 연체가 6개월째 되자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첫 경매 기일이 8월로 잡혀 있었어요. 감정평가액은 13억 원이었습니다. 20억에 산 건물이 3년 만에 13억으로 평가받은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매 나가기 전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경매 들어간 물건은 아무도 안 산다면서요. 7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불안했습니다.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제 손에 얼마나 남을까 계산해 봤어요. 12억에 팔려도 아파트 담보대출 12억을 갚으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투자한 8억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였어요. 8월 초 첫 경매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제 건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텅 빈 건물이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입찰 최저가는 13억이었어요. 경매 당일 법원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매장에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결과는 유찰이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겁니다. 가로수길 건물은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어요. 9월 두 번째 경매가 열렸습니다. 최저가가 10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20%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찰됐어요.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층 공실이라 리스크가 크다. 가로수길 상권 자체가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제 건물은 온라인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10월 세 번째 경매가 열렸습니다. 최저가는 8억 3천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처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입찰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입찰가는 9억 원이었어요. 낙찰 소리가 들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억에 샀던 건물이 9억에 넘어간 거예요. 11억 손실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는데 숨이 막혔어요. 9억으로는 아파트 담보대출 12억을 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3억이 부족했거든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매 낙찰금 9억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3억은 따로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3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니 은행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요. 안 그러면 아파트도 경매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11월 낙찰자한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매장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건물주의 꿈을 꿨었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경매 대금 9억은 은행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대출금 12억 중 9억을 갚았고 3억이 남았어요. 은행에서 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3억을 2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 넘긴다면서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아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파트마저 위험하다고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면서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12월 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재산 분할은 포기하겠지만 이혼은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은행이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30년 살던 집마저 빼앗기게 생겼어요. 살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면서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원하겠다고 했어요. 입원비 낼 돈도 없었고 편의점 일을 쉬면 월급이 안 나왔거든요. 12월 말 아파트 경매 기일이 잡혔습니다. 내년 2월이었어요. 30년 추억이 담긴 집도 곧 남의 손으로 넘어갈 거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급여 197만 원에서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대출 잔액 3억 원은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1세 나이에 71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2021년 3월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웃고 있던 제 모습이 선명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자신만만하던 그 순간이 지금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은 9억에 팔렸고 투자한 8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살던 집마저 곧 빼앗길 거였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던 그 꿈이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2025년 2월 편의점 야간 알바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업무에 익숙해져서 계산대도 능숙하게 다루고 진열도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61세 몸으로 밤새 서서 일한다는 게 쉬울 리 없었거든요. 1월 말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시세 18억짜리 아파트였지만 9억에 낙찰됐어요. 전 재산을 건물에 쏟아부었던 저는 아파트에도 추가로 담보대출 6억을 받아놨었거든요. 건물 운영하면서 생활비 메꾸려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경매 대금 9억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6억과 건물 잔여대출 3억을 갚았어요. 제 손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드빚 2천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3월 초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3평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없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3평 고시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짐은 거의 다 버렸어요. 들고 갈 수 있는 건 옷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이었습니다. 편의점 급여 197만 원에서 고시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카드빚 이자만 한 달에 25만 원씩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25만 원 뿐이었어요. 61세 나이에 월 25만 원씩 저축하면서 빚 3,5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내와는 2월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어요. 33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도 포기했어요. 나눌 재산이 없었거든요.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못 줘서 휴학했다는 소식만 친척을 통해 들었어요. 아들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야간 편의점 알바 일자리와 통장 잔고 50만 원뿐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8억은 완전히 사라졌고 20억짜리 건물은 9억에 팔렸어요. 18억짜리 아파트는 9억에 낙찰됐습니다. 총 38억 가치였던 제 자산은 18억으로 증발했고 대출 15억을 갚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20억 투자해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00%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가로수길을 지나가는 게 출근길이에요. 예전에 제가 소유했던 건물 앞을 매일 지나갑니다. 어제도 그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1층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에도 세입자가 차 있더라고요. 9억에 낙찰받은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를 낮춰서 다시 채운 것 같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이곳의 주인은 저였어요.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고 황금빛 미래를 꿈꿨었죠. 지금은 그 건물 앞을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받으며 밤새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3평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물주 모임에도 당연히 나가지 않아요. 제가 망했다는 소문은 이미 다 퍼졌을 겁니다. 가끔 회사 후배들을 편의점에서 마주칩니다. 다들 저를 보면 당황하면서도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산만 합니다. 새벽 3시 텅 빈 편의점에 혼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왜 건물을 샀을까? 퇴직금 8억으로 조용히 살았으면 됐는데 왜 욕심을 부렸을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던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건물주가 된다고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상권이 무너지면 건물주는 그냥 빚쟁이일 뿐이었어요. 월세는 끊기고 이자는 폭등하면서 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상가 건물을 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는 33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단 3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집도 잃었어요. 남은 건
늙은 몸뚱이와 편의점 알바 일자리, 그리고 3평 고시원뿐입니다. 지금도 매일 밤 그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한때는 제 것이었던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건물주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끝없는 후회뿐이에요. 여러분만큼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